14장 자기 자신이란 무엇인가? 나에 대해 얘기해보자. 나는 분명 나일 뿐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라는 뜻이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을 둘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정신분열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둘 이상의 나를 느낄 수도 있다. 아니, 느낀다는 것보다는 여러 유형의 성격으로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다.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불린다. 이중인격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영국의 어떤 사람은 오중인격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그건 그렇고 나의 요소를 생각해보자. 요소? 나의 구조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라고 봐야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요소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 물어보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것을 계속해 나아가다 보면 나의 정체가 드러난다. 진행시켜보자. 독자 자신들도 함께 해보자. 우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남자이다. 나는 아무개의 자식이다. 나는 혈액형이 B형이다. 나는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다. 나는 시력이 0.5이다. 나는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총명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칼국수를 좋아한다. 나는 술꾼이다. 나는 검수를 잘한다. 나는 바둑 1급이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 나는 아무개의 남편이다. 나는 범법자이다.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다. 나는 효자이다. 등등. 몇 가지나 쓸 수 있을까?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쥐어 짜낸다면 수만 가지도 쓸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는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요소는 나 자체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인 것이다. 나라는 그 자체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인데 그것은 잡아낼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수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은 보통 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일 뿐이다. 나의 것이란 나라는 극한적 존재의 바깥 요소일 뿐인데 그 모든 것은 입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어떤 것은 깊은 곳을 차지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아주 바깥에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모든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변천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사라진다. 새로운 요소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나의 요소들은 함께 모여 연대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앞서 잠재의식들의 많은 예를 살펴본 바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요소인 것이다. 그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다시 나라는 것을 살펴보자. 나는 키가 165cm이다. 나는 조개를 잘 먹는다. 이 두 요소를 비교하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키라는 것은 바깥 요소이다. 조개를 잘 먹는다는 것, 즉 식성이란 것은 비교적 안에 있다. 나는 낙태를 찬성한다. 이것은 하나의 신념인데 상당히 깊은 곳에 있다. 물론 이것도 변할 수 있다. 또 보자. 나는 내세를 믿는다. 이것은 신념이다. 이것은 종교관으로서 아주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털이 많이 났다. 이것도 나의 요소이지만 면도를 해버리면 없어진다. 어떤 공산주의자는 그 사상을 지키는데 만일 전향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다. 종교도 개종하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사람은 대개 한번 정해지면 평생 그대로 가는 법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예를 들어 10년, 20년 된 친구들을 보라. 그 옛날 그 사람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겉보기의 위치는 필경변에 있을 것이다. 부장이 되어 있거나 부자가 되어 있거나 혹은 이혼했거나 또는 아버지가 되어 있거나 아무튼 외적인 것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어떤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여전히 그렇다. 사람을 미워하던 성격, 잘난 척하는 성격, 비빔밥을 잘 먹는 식성, 결벽증, 남을 무시하는 태도, 낚시를 좋아하는 취향, 수많은 것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의 내면에 있는 요소들은 더욱 바뀌지 않는다. 나 자신을 보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새로 습득된 요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특성은 변치 않았을 것이다. 또는 비록 바뀌었다고 해도 그 계통 속에 맴도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요소를 자기 내면 세계로 침화시키면서 미래로 나아간다. 그것은 나중에 잠재의식을 형성하지만 그 형태는 여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잠시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미국의 우주비행사 훈련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는다.
그 중에서 자기 확인 훈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교관으로부터 자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기술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존의 아버지이다. 나는 마틸다의 남편이다. 나는 계급이 중령이다. 나는 카톨릭 신자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쓰게 한다. 비행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실컷 써낸다. 그러나 교관은 더 많은 것을 쓰고 다그친다. 쥐어짜는 것이다. 비행사는 여러 날 이런 훈련을 받으면 나중엔 쓸 것이 없어진다. 그래도 교관은 더 많은 것을 쓰라고 호령한다. 어떻게 될까?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때 비행사들은 색다른 경험을 얻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과연 무엇이었나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무엇을 위하여 시행하는가? 그것은 공간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주 공간은 끝없이 광활하다. 바다는 감히 공간에 비교되지 못한다. 무한한 허공에 섰을 때 비행사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자기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공간의 무한성 앞에 노출된 가엾은 영혼, 자신이 너무 미미하게 느껴진 나머지 쉽사리 정신이 분열되는 것이다. 비행사들은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굳건하게 지킬 훈련을 받는 것이다.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깊게 있든 겉에 있든 그리 단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특히 충격적 환경에 접했을 때 혼돈의 양상을 띠게 된다. 정신분열이 바로 그것이다. 우주에서 실제로 비행사들이 미쳐버렸던 예가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자기 확인 내지 강화 훈련은 한층 더 보강되었던 것이다. 사람은 평소 자기를 확인해 둠으로써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적인 작업을 보자. 이번에는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 수법으로, 특히 최고의 고문 기술을 갖춘 정보기관의 방법이다. 이는 대상자로 하여금 모든 생의 역사를 쓰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저께 무엇했느냐고 묻는다. 아침에 깨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별로 모든 행동을 쓰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일기 쓰는 것과 닮아 있지만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이 다르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샅샅이 쓰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는 수법인데 어제부터 쓰게 하여 점점 옛날 일을 쓰게 한다. 작년도 일, 10년 전에 소풍 갔던 일, 연애 중의 일, 밥은 먹었나, 반찬은, 지하철에서 봤던 사람의 얼굴 묘사 등 있었던 일들을 끊임없이 적어보게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시키고 옷도 완전히 발가벗긴다. 옷을 벗기는 이유는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것을 더욱 실감있게 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자존심도 비밀도 남김없이 털어놓는 것이다. 이 작업은 한도 없이 계속된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느낌 등도 쓰게 한다. 그리고 수사관이 바뀌면서 처음 것을 다시 쓰게 한다. 자세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등등. 그래서 또 다시 더욱 철저히 쓰게 된다. 하루에 대해서만 쓰려고 해도 자세하게 하면 분량이 방대해진다. 그리고 방대해진 만큼 마음속의 일은 모두 노출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자는 점점 자기를 상실해 가면서 정신적인 방어 기능이 없어져 간다. 아주 허약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투명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자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느 시간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정신세계란 비밀이 있어야 그것이 의존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가버려 나와 세계를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진다. 이렇게 대상자를 그 잠재의식부터 파괴시키면 그 다음은 수사관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백했으니 특정 부분의 자백은 따놓은 당상이다. 비밀이란 안에 간직하는 능력인데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간 마당에 무엇인들 지킬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자백 방식을 보자. 이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여 긍지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자신이 아주 부끄러운 놈이 되었을 때는 이 안에서라도 죄상을 자백하게 되는 법이다. 자백약이라는 것도 있다. 이 약을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실을 발설해야만 견딜 수 있다. 결국 묻는 말에 술술 붉게 마련인 것이다. 살인범의 경우, 경찰에 잡혀와서는 안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끔찍한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여 오히려 자백을 하고 싶어진다.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토하고 싶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입이 무거운데 남의 잘못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 이는 마음속에 닦아놓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다. 잠재의식이란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단히 잠재해 있는 것이 파괴되었을 때는 그로 인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잡다하지만 그것들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밖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에 의지되어 있다. 이것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상호적이라는 뜻인데, 표면의식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잠재의식이 건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볼 때 그 표면의식을 보면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그 사람이 그러한 표면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을 테니 안에는 무엇이 쌓이겠는가?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을 만드는 공장이다. 평소 좋은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잠재의식은 더욱 황폐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즉, 나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 교정을 끊임없이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듯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조사해보자. 15장.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공자는 군자불기라고 말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인데, 의역을 하게 되면 군자는 하나의 그릇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하나의 그릇이란 인간이 특정한 성질의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다. 저는 무엇입니까? 공자는 대답했다. 너는 제사에 쓰는 그릇이니라. 자공은 공자의 10대 제자이거니와 공자는 자공에 대해 제사 하나는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평한 것이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 군자는 모든 것이어야 하는데 겨우 제사에만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는 곧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인생은 무엇이냐, 혹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 등의 질문과 뜻이 같다. 홍길동전에는 장부로 태어나 공자맹자를 본받지 못하면 대장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글이 있다. 공자맹자는 성인이려니와 대장군은 당당한 군인이다. 홍길동의 작자는 학자보다는 장군을 선호했던 것 같다. 과연 인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한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 산다고 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답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논의해보자. 우선 질문의 뜻을 확인하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 사람이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 정신이 어떻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여자라면 예뻐진다가 아주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남자는 역시 정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정신이라고 해도 육체와 독립된 것은 아니다. 피카소를 보자. 그는 미술의 대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보자. 미술은 기술인가? 결코 기술이 아니다. 그림 그리는 기술은 요즘 대학생이 피카소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피카소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일컬어 훌륭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신적 요소라고 말하면 된다. 정신, 이것이 관건이다. 사람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직업을 묻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맹자는 직업이라면 야경꾼 정도라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맹자는 어느 왕이 친구가 되자고 청해왔을 때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평민이다.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또한 당신은 범부이고 나는 성인인데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맹자가 과연 이토록 오만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정신이다. 옷을 잘 입는다고 왕이 되고 말 잘한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왕이란 몸이고 성인은 마음인 것이다. 우리는 정신을 관점으로 논의하자. 모차르트를 보자. 이 사람은 악성이다. 속된 말로 음악에 도통한 사람이겠는데 그의 정신은 무엇일까? 음악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 깃든 정신 또는 아름다움이란 극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인격은 어떨까? 방탕하고 다소 경박스러웠다고 한다. 인격적 평가를 내린다면 우등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차르트를 논할 때 누가 인격을 따지겠는가? 모차르트는 위대하다. 굳이 말하자면 음악의 세계에서이다. 피카소도 위대하다. 미술의 세계에서이다. 이창호도 위대하다. 바둑을 잘 두기 때문이다. 박찬호도 위대하다. 야구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논하면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불기라고. 이는 위대한 사람은 제주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군자는 재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왕이면 재주가 있으면 좋다. 피카소처럼 잘 그리고 모차르트처럼 작곡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재주만으로 그 사람이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주가 없어도 그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안여는 아무런 재주도 없었다. 벼슬도 갖지 않았다.
게다가 가난해서 굶어 죽었다. 그러나 후세에는 성인으로까지 추대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결국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그저 육체보다는 정신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좋다. 호킹 박사를 보라.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가. 그러나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받은 것보다 위대한 것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대답하지 말자. 우리는 정신의 뜻을 알고 있다. 그저 인간은 정신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정신이란 숙명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가 발전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다. 이 장의 제목 나는 무엇이어야 하느냐의 답은 정신적 존재여야 한다라고 해두자. 정신적 존재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맹자는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였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없는 요소를 주입시켜야 하고 그것을 잘 길러야 한다. 물론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하고 무엇을 길러야 하는지는 잘 선택해야 한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신 토양에 알맞은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길러질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를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점차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탐구해보자. 16장. 자기 개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훌륭하다는 것은 정신적이라는 것은 앞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럼 어떻게 정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장에서의 논점은 그것이다. 다만 인간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라고 말하겠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보수 작업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에 대해 일대 보수 작업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잘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어도 무방하다. 단지 우리는 이미 생을 출발한 지 오래되었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인간은 몇 살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20세. 아니다. 20세는 너무 나이가 많다. 10세. 이것도 많다. 5세. 아니다. 역시 많은 나이이다. 3세. 좋다. 이 근방이면 이미 개선의 대상인 것이다. 태교라는 말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잘 교육시켜야 한다. 교육이 무엇인지는 이미 밝혀놓았다. 훈련이나 치료가 아니다. 교육이란 순리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선이란 바로 교육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물론 자기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다만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은 본인과 부모가 절충해야 한다. 어린아이는 어째야 되는가를 살펴보자. 이는 매우 중요하다. 건물로 말하자면 기둥과 같은 것이어서 어른이 되면 이것을 개선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있었다. 이는 실화이다. 아이의 나이는 3살, 버릇이 심하게 나쁜 아이이다. 이 아이의 버릇은 다음과 같다. 우선 냉장고 문 열어놓기이다. 여름에는 특히 더 잘 열어놓는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돗물 틀어놓기, 날계란 집어 던지기, 손님 왔을 때 밥상 무너뜨리기 등이 있다. 이것들은 필자가 목격한 것들이다. 더 있다. 다리미 코드 끼워놓고 이불에다 오줌 싸기, 먹다가 상에다 공연히 토해놓기, 손에 오물 묻히고 들어오기, 이불에 흙탕물, 발자국 남기기, 서랍 있는 대로 다 열어놓기, 갑자기 어른 등 밀치기, 말하는 사람 입 막기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상황이다. 필자는 이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이불, 요 등을 10장 이상 더럽히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웃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왜 그렇게 하는가? 자신의 권한 시험이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엄마는 실제 그렇게 한다. 엄하게 타이르는 것은 한 번도 없다. 10번 사고를 친 다음에 견디다 못해 한 번 이렇게 타이른다. 얘야, 그러면 쓰니? 목소리도 부드럽게 말한다. 그러면 아이는 곧장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리고는 손에 오물을 묻혀가지고 들어온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아이가 손에 오물을 묻히는 것은 엄마에 대한 항의라는 것이다.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웃을 뿐이다.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는 황제보다 권한이 높다. 엄마의 얼굴에 색칠하기 놀이도 한다. 엄마는 얼굴이 귀신처럼 변해도 꼼짝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는 키키덕대며 좋아한다. 아, 세상이 모두 내 뜻대로 되는구나. 아이의 마음은 이것이다. 우리의 어린 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이 있다. 있어도 아주 많이 있다. 아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세상이 뜻대로 되는 줄 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 좌절을 견디지 못한다. 어려서 시련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 잘 먹이고 잘 입혔다. 아이의 몸은 아주 튼튼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곧잘 때리고 다닌다. 이 아이는 힘이 쓸모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커서도 몸을 으스대며 다닐 것이다. 인격이라든가 공부는 뒷전이다.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공부를 어느 때나 거부한다. 어린이 학습장이 아이에게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동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린 날에 지내왔던 생활이 우리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남보다 굶는 것을 잘 견디는데 이것은 어린 날에 자주 굶어봤기 때문이다. 한 끼만 걸러도 당황하며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처럼 이틀까지는 굶어도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강한 사람인가? 유독 먹는 것뿐이 아니다. 배고픔, 고통, 인내, 이런 방식으로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려서 어른 말을 차분히 듣지 않았던 아이들이다. 이런 사람은 공부 시간에 졸기일수고 논리가 깃들어 있는 강의는 견디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총명해질 기회가 있겠는가? 어려서 져보지 못한 아이가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부모에게 함부로 한 아이가 어디서 효도를 배우겠는가? 손님 밥상 때려 엎던 아이가 공공질서를 지키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유난히 질서의식이 없다는데 이는 어린 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정당하게 또는 강하게 키우지 못한다. 비겁하고 약하고 어리석게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피해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다. 아이가 약간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도 병이다. 그래서 예천인들 중에는 자식을 바꿔서 기르는 법도 있었다. 물론 아이가 크면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정당하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 고육지책을 썼던 것이다. 정당하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 정당한 것을 배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당하다. 인간의 판단력은 주변의 판단력에 많이 의존하는데 어린 날의 판단력은 대개 부모를 닮기 마련이다. 부모가 비겁하면 아이도 그렇게 된다. 어려서 훌륭한 친구가 있었던 경우 그것을 암암리에 배운다는 보고가 있다. 하물며 항상 함께 있는 부모는 어떨까?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어린 아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 거울인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린 날에 무엇을 습득했는가를 생각하라. 나는 비겁한가, 용감한가? 나는 화를 잘 내는가? 인내심이 있는가? 나는 약자에게 행패 부리고 강자에게 아첨하는가? 나에 대해 목록을 작성해보라. 수백 수천 가지 질문을 해보란 말이다. 그 모든 것에서 나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그것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것인데 대대적인 조사와 정리정돈 작업이 필요하다. 쓰레기 같은 성품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하다. 강의 중에 조는 사람은 남의 뜻을 파악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연애도 성공하기 어렵겠지만 지도자도 되지 못한다. 지도자란 남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남의 뜻을 살필 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나를 조사하자. 그리고 질서를 다시 찾자.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없는 것은 받아들이자. 이는 정신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혁명을 통해 새로 나는 것이다. 아까워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말의 뜻을 아는가? 너 자신의 꼬락서니를 아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단점을 알라는 말이다. 나는 과연 얼마큼 잘난 사람인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그림자의 목이 삐뚤다고 한탄하지 마라. 너의 목이 삐뚤니 그림자도 삐뚤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목은 어떤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는 옳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반성이라고 하거니와 자신의 꼬락서니를 바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알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게 써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단점을 연구해야 한다. 단점을 인정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 파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 여기 내 단점이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좋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찾아 나서야 한다. 마음의 창고는 넓고도 넓다. 부패물, 즉 단점을 찾아 나서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들은 아이를 보자. 그 아이는 자기의 행동, 사고방식 등이 틀려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어서 고치지 않는다. 비겁한 놈이다. 그는 잠재의식이나 표면의식 모두 병들어 있다. 이는 마치 정부도 악하고 국민도 악한 나라와 같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향상되기 위해 지나온 날을 더듬어 봐야 한다. 역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난날의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을 습득했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지난날을 회상하기 힘든 사람은 현재를 생각해도 된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자라온 것이다. 나쁜 것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괴로운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단점을 파헤치는 것은 때로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찾아서 고쳐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손가락이 잘못되면 천리밖에 가서도 고친다. 그러나 마음 잘못된 것은 고치지 않는다고. 이는 왜 그럴까? 첫째는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 예뻐서 그럴 것이다. 단점이든 장점이든 자기 자신이라면 소중히 여기고 두둔한다. 우리는 앞에서 자식을 지나치게 예뻐하는 엄마를 보았다. 자식보다 더 예쁜 것이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몹시 게으르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말도 잘한다. 그놈은 악질이라고. 자신은 어떤 놈인가? 너무나 잘났다고? 만족한다고? 고칠 필요가 없다고?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라. 그들은 얼마나 잘났나? 단순히 출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난 것은 아니다. 잘났기 때문에 출세한 것이다.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물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이는 고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59세에 몰랐던 것을 60세에 알았다고 한다. 그는 인생 전체를 반성하는 데 보냈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 3번 반성이란 말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남에게 자신의 못난 모습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발전한다. 필자는 예전에 그렇지 못했다. 나는 어린 날 주변에서 훌륭한 아이들을 많이 봐왔다. 그 중에는 얼굴이 잘생긴 아이들도 있었다. 필자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들만큼은 못생겼다.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그리고 아주 총명한 아이들도 봐왔다. 어떤 아이들은 총명하지는 않았는데 공부를 잘했다. 반에서 1등한 아이는 총명하고 생기기도 잘생겼다. 나는 그를 당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 반성을 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몹시 잘못되었던 것이다. 남의 훌륭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를 따라잡을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알고 남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이 훌륭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고. 좋은 것을 보면 닮으려고 하고 나쁜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어느 날 필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이가 20년 정도 아래인 사람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가 반말을 하고 너무나 무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고 말았다. 이보세요. 말 좀 조심합시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도 좀 생각해 줍시다라고. 그가 말했다. 뭐요? 나 참 내가 순진한 줄 아는 모양이지. 순진?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거친 사람이니 말 걸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존재일까? 기껏해야 깡패일 뿐이다. 그는 5년간 복역하고 나왔는데도 아직 반성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먹이나 잘 쓰는 게 무엇이 그리 잘났나. 이런 자식 둔 부모는 괴로울 것이다. 정의롭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하거늘 겨우 힘센 것이나 자랑하다니. 사실 그 자는 그리 힘이 센 것도 아니다. 약자만 괴롭히는 비겁자이다. 필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 혼내주지 않았다. 멍청한 놈,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을 앞에 놓고 말한다. 세상에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없다고. 그는 머리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 필자는 이런 경험도 있었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선천적으로 약간 정신박약이었다. 그는 필요 없이 자주 웃는다. 남을 노려보는 듯 하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것이다. 그 작자가 말했다. 형님, 저는 솔직히 머리가 너무 좋지요? 나는 솔직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응, 그래, 너는 머리 하나는 좋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그의 병은 무엇일까? 반성력이 없는 것이다. 아니, 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고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피눈물 나는 실천이 뒤따라야겠지만 방법도 잘 알아야 한다. 무작정 잘못을 고치겠다고 돌진하는 것은 오만이다. 그는 고칠 생각이 없고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 고칠 거야. 어쩔래? 하는 식이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한다. 이어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공자는 민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을 고치는데 민첩했다는 뜻이다. 필자는 어린 날 민첩하지 못했다. 그 대신 남에게 나의 장점을 인정해달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 앞에서 말했던 마음의 거울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거울은 속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눈을 깨슴츠에 뜨고 엉터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본 모습이 보일까 두려워할 것인가? 당당하게 보자. 그리고 고칠 연구를 하자. 훌륭히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는 존재이다. 자연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이다. 진화가 멈춘 존재는 멸망하고 만다. 인생은 어떤가? 만일 개선이 없고 반성이 없으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해도 좋으리라.